합시다. 오늘 셋인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저희 삶하고 너무 밀접한데 낯선 예산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첫 출연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평화복지연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무처장 이광호입니다. 네, 저도 협동사무처장 신진영입니다. 저희가 그 예산안에 관해서 분석을 해보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막 눈이 막 이렇게 빠지도록 숫자를 막 보셨는데 인천시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나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한테 공개되어 왔는데 이번 네. 분석은 좀 어떻게 가능했나요? 보통 그 예산안이라고 하면은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뭐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가게 살림할 때 가계부 쓰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시에 우리가 세금을 낸 것을 갖고 인천시가 이제 사업을 할 때 돈을 쓰는 계획을 세우는데 보통 인천시에서는 10월 말에 그 계획을 다 세웁니다. 내년도 거를. 이제 올해 같은 경우 24년도 예산안을 10월 말에 인천시에 세우고 이거를 시의회에 11월 초에 넘겨주거든요. 그럼 시의회에서 이 관련돼 가지고 검토를 하고 12월 중순 정도에 최종 확정을 하죠. 그럼 24년도에 인천시가 일을 하게 되는 건데 보통 그 시의회에서 확정되고 난 예산 결정된 거를 홈페이지 공개돼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데 작년부터 평화복지연대에서 아니 결정된 걸 공개하면 뭐하냐, 결정되기 전에 시민들이 알고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10월 하순에 정보공개 신청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산안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의회에 넘어가는 예산안을 그대로 다 이제 정보 공개 받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보 공개를 받아서 그거를 일일이 다 분석을 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그 전체 어떻게 이제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꼼꼼히 이제 분석을 해서 시민들한테 알 수 있게끔 중요한 내용만 이제 공개를 저희가 요약해서 하게 된 거고요. 인천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예산안 자체를 울산시가 홈페이지에 시의회에 넘겨주고 난 다음에 그대로 공개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도 그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2024년도의 예산안이 결정되기 전에 그렇죠. 지금 시의회에 시가 편성해서 네. 넘긴 예산에 대한 그 자료를 저희가 정보 공개를 통해서 입수해서 그거를 분석을 해본 이야기를 오늘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복잡하세요? 네, 또 듣다 보면 또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네, 편안해지십니다. 네, 약간 좀 복잡하긴 해요. 하지만 또 최선을 다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예산을 짜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그걸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올해 그 세금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오는 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초에 또 예측도 잘못해가지고 인천시가 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도 좀 이 세수 부족이 영향을 좀 미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쓰려면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세금을 걷거나 정부로부터 받거나 그래도 부족하면 빚을 내거나 지방채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도 안 되면 자산을 매각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예산을 마련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 연초에 정부가 예산 그 세금 수입을 잘못 예측해서 이제 9월 정도에 59조 가까이가 세금을 거둘 수 없다 이런 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영향이 내년에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있어서 세금이 좀 잘 거치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예측이 되고 있고요.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는
세금 수입을 올해 대비 내년에 작게 잡았거든요. 그럼 부족한 재원을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예산 규모를 15조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의 깊게 본 것은 지방세 이 세금을 걷어서 이제 얼마가 들어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 이 예측을 정확하게 했을까 아니면은 그것보다 좀 더 부풀려서 했을까? 뻥튀기 돈을 많이 시켰다. 쓰기 위해서 네. 그렇죠. 부족한 세금, 돈을 네. 티내지 않게. 세입 뻥튀기라고 그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걸 주의 깊게 본 이유는 그 민선 4기 인천시에서 세입 뻥튀기를 한 그 전적이 있어요. 그 그랬죠. 때문에 민선 5기, 민선 6기를 거치면서 뭐 이렇게 분식 결산이라든가 아니면 재정이익 단체 지정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시민들이 겪었었는데요. 이제 올해 세입을 보게 되면 내년도 세입을 보게 되면은 지방세는 이제 올해보다 109억이 적게 이제 편성되어져 있어요. 4조 7,873억 정도가 편성되어져 있는데 정부가 내려주는 그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이제 100억이 줄어든 100억이 늘어난 8,600억으로 잡혀 있어요. 물론 이제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내려주는 거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가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건 시가 예측을 해서 예산서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적정한 예측인지는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숫자는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렇죠. 여튼. 우리 살림을 볼 때는 보통 억 단위, 100만 네, 뭐. 원, 천만 원, 천만 원 네. 이런데 뭐 조 단위, 네, 뭐 천억 네. 단위 이러니까 이 상상이 안 되죠. 네. 아무튼 여튼 네. 좀 계속 얘기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뭐 인천시 전체적인 계략적인 것도 분석을 했고, 그리고 분야별로도 이제 분석을 한 게 있어서 약 2편의 정도 걸쳐서 나누어서 얘기 드릴 텐데요. 오늘 좀 말씀해 주신 예산안 좀 결과 먼저 좀 총평? 이나 좀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내용이 좀 있을까요? 주목할 만한 게. 네,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돈이 부족할 거다라고 하는 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사업들이 이제 없어지거나 예산이 축소됐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가 돈을 이제 쓸 때 일반 회계라고 하는 주머니, 그 다음에 특별 회계라고 하는 주머니,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도로 기금이라고 하는 주머니 3개의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돈을 넣어서 필요에 따라서 꺼내 쓰는 거거든요. 이제 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일반 회계 주머니에 담겨 있는 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또 세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는 10조 7천억 정도 규모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212개의 정책 사업이 들어있는데 좀 어떤 사업들이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지 대표적인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반 및 공공행정 분야에 군구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어요. 이 정책은 시가 지방세를 걷어서 군구에 이제 지원을 해줘서 자치군구의 재정 안정에 기여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요. 지방세가 축소되다 보니까 특히 8개 자치구에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이 올해 8,036억이 편성이 됐는데 내년에 올해 내년 헷갈리네요. 24년. 네, 24년. 8,300억 정도가 편성이 네, 됐다는 24년에 8,300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이게 올해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는 190억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시가 자치구의 재정 안정을 지원하는 기능이 좀 내년에는 많이 축소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군구 관계자분들 이렇게 잘 주목하고 들어야 되죠. 네. 최근에는 그 봐야겠네요. 시의회에서도 이 예산 관련된 얘기할 때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그
월급까지 편성하지 못할 정도의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문제가 지금. 생기니까 맞아요. 이런 우려도 이제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보니까. 네. 또 어떤 부분 좀 있었죠? 제가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살펴봤던 거는 소통과 협력 분야였어요. 이제 인천시가 주로 8기 민선 때 중요한 핵심 이제 어떤 공약이나 가치 중에 하나를 했던 것이 이제 소통 그죠? 분야였던 소통이 건데 있었죠. 그렇다고 하면 이 소통이란 분야에 있어서 인천시가 24년도에 어떻게 이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봤는데 저도 이제 시의회에서 이 예산 관련된 논의를 하는 과정에 내용을 보다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통 관련된 예산을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제 예산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예산 24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 관련돼 가지고 50% 예산 삭감을 확 해버렸어요. 그래서 2억 정도였는데 1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 소통 담당관실이라고 하는 곳이 예산이 50%가 통째로 날라갔습니다. 그냥 통으로. 네, 근데 네.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던 거는 소통 담당관의 어떤 시의회의 불통이라든지 아니면 소통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문제 지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살펴본 바로도 24년도 소통 관련된 인천시 예산이 굉장히 문제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예산들은 삭감을 하거나 아예 없앴거나 이랬고 그리고 시장이나 정무부 시장의 어떤 치적으로 홍보하는 홍보성 예산들은 이 부서에서 굉장히 늘어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조례로 운영되는 민간협치기구인 민간동행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동행위원회 운영이 3,200만 원 정도의 24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거의 안 썼는데 이것이 24년도에는 영원이 됐고 영원이요. 예, 아예 그냥 빵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사회와 시의회가 이제 소통기구로 만들었던 시민소통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트워크 기구도 있는데 이것도 빵원이 됐어요. 이것도요. 예, 네. 그리고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조사 및 토론에 관련된 예산은 한 9,500만 원 정도 있던 것이 4천만 원을 삭감한 5천만 원으로 이제 줄었습니다. 원래 있던 돈도 사실 넉넉한 돈도 아닌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그거를 이게 비용이 사실 많은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근데 시가 시민들이나 시민사회와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기구로 운영하는 예산이었는데 이것이 대부분 다 영원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50% 삭감을 하거나 반토막이 네. 내거나 이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소통 담당관실에 있는 시정을 홍보하는 예산, 뭐 시책 업무 추진비라든가 시정 홍보를 위한 뭐 홍보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1,200만 원 그리고 720만 원 이것이 영원이었는데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도 비용은 많지 않은데 이런 상징적인 것들을 늘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 시장실이라고 하는 사업은 1,0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늘어서 거의 이제 2배 이상 그렇네요. 올리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본 거는 평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인천은 이게 분단의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이미지로 바꿔서 평화의 도시로 만들자라고 한 시민들의 노력과 뭐 행정부들이 노력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 했던 것이 남북 교류 기금이라는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남북 교류 기금의 적립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기금을 활용한 평화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평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사업도 다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는 평화도시 공모 사업이 있는데 이게 2억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1억 원으로 이제 줄었고 남북 협력 사업이 이제 남북의 어떤 민간 협력을 위해서 예비 예산을 들여놓은 것이 한 12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2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평화협력 거버넌스라고 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빵원이 됐고요. 반면에 인천 상륙작전 기념하는 행사의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7억 원이었는데 24년도엔 11억 원으로 늘렸고 앞으로도 계속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인천시 민선 8기가 인천 시민들의 어떤 뭐 소통이라든지 평화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고
저희는 분석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예산을 보면은 방향이 보이니까요. 그렇죠. 예. 이게 뭐 금액이 작다, 많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이제 사업 방향이 약간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걸 보니까. 예, 예. 네, 또 다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환경 분야를 좀 살펴봤는데요. 환경 분야는 내년 예산이 4,598억이에요. 네. 그리고 19개 정책 사업이 있는데 이 대기 환경 개선 정책이라고 하는 그 정책 사업이 있어요. 이 하나의 정책 사업에는 여러 개의 세부 사업이 있는데 이 대기 환경 개선 정책 세부 사업 중에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이 그러니까 내년에 58억이 편성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 58억은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무려 108억이나 줄어든 규모예요. 그러니까는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축소했기 때문에 이제 시도 어쩔 수 없이 줄였다 이런 것이기는 한데요. 정부의 예산 축소로 인해서 인천의 대기질 악화가 이제 우려되고 그리고 인천 시민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이제 된 건데요. 더불어서 이 소규모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이제 자체 재원으로 아마 좀 이렇게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민생 예산도 좀 삭감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환경부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인천시에서 그대로 그냥 보고만 있을 예산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만약에 이게 시민들이나 그 중소기업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면은 시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자체 예산을 좀 일부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요? 네. 정부 예산이 축소된 거를 마치 을 핑계를 핑계로 해서, 대듯이 별다른 대안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좀 비슷한 내용들 더 몇 개 있죠. 네, 한 몇 가지 사업을 더 말씀드리고 네. 싶네요. 네.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를 말씀드리면 23개 정책에 2,764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역 경제 안정 추진. 말이 어렵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역 경제 안정 추진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근데 이 정책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23년 대비 무려 1,076억이나 삭감이 됐거든요. 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역사랑 상품권 네. 예산이 965억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쵸. 1,054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시도 줄였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소득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했고 그리고 경제난을 겪고 있는 서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했기 때문에 시민 체감도가 굉장히 높았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네. 최근에 국회 행안위에서 이제 영인원이었던 예산을 7천억을 증액했기 때문에 네. 이제 지자체 예산 증액도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확정 규모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지원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올해 대비 109억 원이 삭감됐어요. 이 사업은 인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융자를 해주고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제 전액 12로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이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한 다음에 갚지 못하는 규모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못 갚는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이제 이런 방식의 지원은 안 된다 이러면서 지금 예산을 109억이나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영세 소상공인은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소득에 대한 지원과 경영 안정에 대한 지원이 모두 축소된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이거는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심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서 이걸 증액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보시기 예측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게요. 제가 예측을 한다고 우리의 일단 바람이죠. 네. 네. 바래봅시다 일단.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27개 정책 사업이 있고 9,328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인천의 특성을 담고 있는 서해 5도에 대한 지원이 담겨 있거든요. 이제 뭐 특수지역 개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낙후지역 개발 지원이라는 정책으로 서해 5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해 5도 주민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제 증액되지 않았어요. 네. 신규로 편성되지도 않았고 잠깐 네. 말씀을 드리면은 서해 5도 주민들이 3년 전부터 이제 요구를 해왔던 게 3,000톤급의 대규모 선박을 좀 만들어서 운행을 해달라. 그리고 여객선 운임 시 결손금이 발생할 때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 두 가지 요구를 해왔는데 이게 네. 모두 영원 신규로 편성되지 않은 거죠. 특히나 이 대형 선박 건조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백령하고 인천을 오가는 항로에 2,000톤급의 대형 카페리오가 올해 4월에 설령이 만료돼서 운행이 중단됐어요. 그게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주민들이 올해 중단될 거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해왔고 마침 정부에서도 2020년에 서해오도 종합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걸 5년 더 연장하면서 여기에 이제 백령 항로에 대한 대형 여객선 도입 지원을 반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월에 네. 이제 운행이 중단된 게 대책이 없이 지금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시가 이제 서해오도 전담 부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조직기구 개편을 하면서. 네. 근데 아직 이 전담 부서가 만들어졌는데도 아직 펑크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서해오도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네. 네네. 그래서 올해 11월에는 기상 악화로 백령하고 인천 항로가 거의 절반 이상이 맞아요. 운행이 못 나오셔가지고 네. 어려우시더라고요. 운행이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가 이 시의 무능함이 무대책을 갖고 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까지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세수나 그다음에 뭐 기조, 방향 그리고 분야별로 또 좀 살펴봐야 될 그 삭감 예산들을 조금 봤고요. 이렇게, 이렇게 오늘 이 전편 저희가 또 다른 내용, 다른 분야는 다른 내용으로 볼 텐데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산 분석 통해서 좀 어떠셨는지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좀 일단 어려웠다.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 어려워. 눈이 빠질 것 같잖아. 집에서 맨날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얘기하는데 조단위 얘기하다 1,000만 보니까 원 얘기하시나요? 아 부자다. 집에 통장에 뭐 통장 몇 개씩 없습니까? 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올해 지자체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거는 정부 잘못이 정말 크다. 이제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에 대한 예측을 올해 제대로 못했을 뿐더러 또 부자 감세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 재정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줬고 그리고 이 지자체들이 이렇게 실행하는 사업들이 이제 정부 돈을 받아가지고 매칭을 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방세를 걷어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매칭 사업비를 대고 나면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는 굉장히 또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세수 추계 그리고 세금을 안정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 지자체도 이렇게 좀 재정 분권이라고 하잖아요. 사업과 재정에서 좀 자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시민들이 또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시민의 통제, 시민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예산을 편성하는가 이런 부분도 또 저희가 살펴봐야 되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삭감되거나 축소되는 사업들이 정말 수두룩 빡빡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규모 이제 그 시장의 공약 사업들이 신규로 편성되는 것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과연
이 시기에 이게 맞나 이런 물음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 네. 이제 복지 예산 부분에서 뭐 얘기 나오나요? 얘기도 나올 네. 것이고 그리고 복지 분야와는 또 다르게 이제 뭐 농업인의 공익수당이라고 하는 거 필요한데 이 돈을 신규로 내년에 68억이나 편성한다는 거 이게 적절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시민들도 판단해 보시고 또 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시장 입장에서는 자기 공약에 세운 걸 무조건 그 이행하는 게 시민들과 약속을 이행하는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뭐 다른 시장의 공약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민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예산 편성되는 것이 민생이라고 하는 걸 살릴 수 있는 기준으로 편성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기준을 이제 잘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8기 민선 내내 아마 경기 침체 그리고 고물가 부동산 어떤 뭐 거래 하락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수입은 줄고 맞아요. 네. 지출에 대한 압박은 많고 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거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정보공개 신청을 해가지고 인천시 예산안을 받고 있는 건데 예산안을 받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울산처럼 인천시도 예산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맞아요. 시민들이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네. 아까 얘기했던 시민들의 어떤 재정에 대한 통제 권한을 늘리는 방식인데 뭐 통제 권한을 늘리고 안 늘리고 이것보다는 어떤 지금은 어떤 투명성과 민주적인 절차 이게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도 이제 요구했을 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게끔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좋겠다. 권리로서 네. 주장을 그렇게 생각이 해야 될 드는 것 거고요. 같아요. 예산- 시의회도 네. 그런 노력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맞네요. 그 네. 예산 편성 시기에 예산안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 그렇죠. 네. 그래야 이제 공무원과 시의회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는다. 네, 예. 예. 시민들이 어차피 써야 될 세금과 예산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권리이죠. 네. 네, 저희가 그 약간 꼭 필요하지만 낯선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나누어 보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저희가 이런 예산에 관한 이야기들은 나누어 보실 계획이신 거죠? 네, 뭐 저뿐만 아니라 네. 이제 저희가 살펴왔던 뭐 환경 분야라든지 복지 분야라든지 보건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볼 예정이고 시의회에서도 확정이 되면은 네. 이것이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좀 약간 복잡할지 잘 전달됐을지는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한 오늘의 자리를 마쳐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인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